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부자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지은이는 이용기 부자 아빠 이고 펴낸 곳은 동양북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국사장학교 3반 김승호의 사장학개론을 수료하였고 현재 신한금융플러스주 IMGA 사업부 대표, 주 스카이로드 대표로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때부터 월급을 아끼고 종잣돈을 모으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꾸준히 재테크에 도전했습니다. 성공한 투자도 있었고 실패한 투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도전한 덕분에 환갑 나이인 지금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200억 자산을 일구었습니다. 14년간 외국계 보험사에서 근무했습니다. 39세에 사표를 내고 보험법인 대리점 GA을 창업했습니다. 2015년 뜻을 같이 하는 여러 회사와 합병해 중견기업으로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2019년 매출 4천억 원, 보험 설계사 8,000명, 임직원 700명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사업부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10여 년의 호황을 겪으면서 무차입 경영을 했습니다. 2017년 이후 큰 사기를 당하고 코로나까지 겹쳐 6년간 불황의 터널을 건너오면서 레버리지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한때 건설회사를 인수하고 무역회사를 설립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등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기업을 설립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이용기의 사장 수업, 부동산 투자의 내비게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들아, 돈 공부는 빠를수록 좋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갑자기 일어난다. 아버지는 2002년에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면서 갑자기 퇴직했다. 그렇게 39살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엄마가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생각에 재취업보다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할 길을 찾았다. 다니던 회사와 연관된 분야에서 창업하기로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서 몇 명을 고용했다. 50만 원을 들여 중고 집기와 에어컨을 구매해서 미미하게나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2년 정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보고 안 되면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생각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큰 결정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경우도 많았다. 매출도 부침이 심했다. 큰돈을 벌 때도 있었지만 만성 적자로 절박한 순간도 있었다. 사채를 빌려 직원 월급을 주기도 했고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기도 했다. 10년 동안 호황기였지만 2017년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을 사기 당한 적도 있다. 여러 번 국세청 감사를 받는 어려움도 겪었다. 사기꾼을 고소하고 경찰, 검찰 수사를 진행했다. 사기꾼 일부를 투옥시켰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게 산전수전 겪으며 2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많다. 특히 언행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알게 되었다. 2017년부터 아버지는 지인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리고 있다. 이때 갚기로 약속한 날은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은행 대출이자의 납입도 절대 어기지 않는다. 카드 결제액을 연체한 적도 없다. 돈에 관해 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언행일치 원칙은 사장으로서 아버지의 브랜드가 되었다. 돈에 관한 약속을 허투루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이다.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다. 일단 돈을 빌렸으면 정확하게 약속대로 갚아야 한다. 내 돈이 아깝고 소중한 만큼 누구에게든 돈은 귀한 것이다. 돈은 항상 우리의 관심사다. 오늘날 경제체계는 고대 바빌로니아와 유사하다고 한다. 인류는 5천년 전부터 물건을 사고 팔며 살아왔다. 크게 보면 물건 교환을 위해 점토 조각을 쓰는 대신 돈이나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경제의 사전적 정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재화가 필요하다. 재화는 공기처럼 매매가 되지 않는 자유재도 있지만 대개는 욕망에 비해 그 양이 한정된 경제재다.
돈을 모으려면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사용하거나 저축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한다. 노동이나 투자 수익으로 돈을 버는 일은 정당한 방법이다. 우선 돈을 얻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거나 사기, 뇌물 등 사용하는 것은 범죄다. 돈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갖춰야 넓은 경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면 좋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방어기제다. 세상에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가지면 남이 덜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부자들 때문에 내가 가질 돈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돈은 매일 찍어내고 있다. 늘어나는 화폐를 누가 가지든 시중에 돈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겠지만 돈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MJ 드마코는 부의 추월차선에서 세 가지의 길을 소개했다. 첫째는 인도로 가는 가난의 길이다. 둘째는 서행차선으로 가는 평범한 길이고, 셋째는 추월차선으로 가는 부자의 길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은 매우 다른 모습이다. 주인공 MJ는 부모가 이혼해 엄마와 살아야 했다. 엄마는 KFC에서 닭 튀기는 일을 했다. MJ는 뚱뚱한 아이였고 TV 리모컨을 누르며 빈둥대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람을 목격한 후 자신도 람보르기니를 타겠다는 꿈을 가지게 된다. 차 사진을 벽에 붙이고 노력한 결과 25살에 실제로 람보르기니 주인이 된다. 90초 동안 멋진 차를 만난 후 각성한 것이다. 자수성가한 젊은 부자를 연구하고 따라해서 기필코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다. 또한 하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훈화 철학이라는 것이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비슷한 양자물리학의 이론이다.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라. 인생의 진리인 황금률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부자의 마음을 갖고 부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담고 있는 말이다. 간절히 얻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공부해야 한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돈 공부는 필수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계속 두드렸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암산한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매출이 얼마인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추측한다. 식당에 가면 매상은 얼마인지, 원가와 인건비, 임대료를 추측해 가게의 수익을 가늠한다. 추측한 수치가 맞든 안 맞든 중요하지 않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암산하고 바로 출력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얕은 수 같지만 이런 경제적 사고가 부자의 기본 자세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엄마는 정반대다. 셈에 약한 편이고 앞뒤가 맞아떨어져야만 비로소 믿는다. 입증되지 않은 것은 돌다리 두드리듯 조심하면서 나아가는 스타일이다. 2017년부터 엄마는 주말마다 여러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 아버지도 엄마의 손에 이끌려 김승우 회장의 사장학교에서 사장학개론 강의를 들었다. 한국사장학교 3반 2018년 수료. 또한 부동산 전문가 김사부의 강의와 앤소니의 경매 강의, 그리고 김영남의 토지 강의까지 들었다. 2018년 6월 엄마는 이문동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낡은 주택을 매입했다. 당시 아버지는 투자하지 말자고 엄마를 말렸다. 하지만 엄마는 부동산 강의를 듣고 수익이 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날 서울에 가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다. 여보, 이거 무조건 사요. 당신이 반대해도 가계약할 거예요. 내일 당신이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엄마가 가계약을 하고 돌아왔다. 다음 날 울며 겨자 먹기로 본계약을 하고 잔금과 등기 등 뒷수습을 했다. 그런데 이 투자가 대박이 났다. 재개발 지역 4주택의 권리가액 2억 4천만 원, 프리미엄 1억 6천만 원으로 최초 투자액 4억 원, 이주비 대출 마이너스 1억 원이므로 실투자액 3억 원, 원주 아파트를 전세 2억 4천만 원에 주고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있던 전원주택으로 이사. 따라서 실제 조달자금 6천만 원. 감정하기 전 주택가를 2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고 피프리미엄 1억 6천만 원을 합쳐서 4억 원의 84제곱미터 아파트 입주권을 산 것이다.
곧 철거에 들어가 이주비 대출 1억 원을 무이자로 조합이 이자 전액 부담받았다. 결과적으로 3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나중에 감정을 해보니 권리가액 2억 4천만 원이 감정가액으로 2억 6천만 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피 1억 4천만 원에 삼게 되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다소 경직되어 있지만 피가 8억 원을 호가한 적도 있다. 2025년 1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한창 짓고 있다. 2019년에도 재개발 투자를 했다. 이 투자도 엄마의 선택이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강의를 듣고 엄마가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했다. 신안산선의 선부역 초역세권으로 피 3,500만 원을 얹어주고 샀다. 2020년 10월에 완공되어 전세를 놓고 있다. 3억 2,500만 원에 샀고 한때 시가 6억 원이 넘었으나 23년 11월 기준 5억 5천만 원 선이다. 이 아파트는 온전히 엄마 돈으로 투자되었다. 아버지 도움 없이 매입한 엄마의 유일한 투자였다. 2020년에도 재개발 투자를 했다. 인천 부평구 상곡동의 재개발 물건이었다. 이 투자도 김사부의 추천 물건이다. 지하철 7호선 종점이었던 부평구청역에서 상곡역으로 연장 개통이 임박해 있었다. 초역세권이며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일명 학품하다. 상가지만 84제곱미터 입주권이 나왔다. 감정가 3억 3천만 원에 피 1억 1천만 원을 주고 4억 4천만 원에 샀다. 지금은 철거 중이다. 매입 당시 피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23년 11월 기준 피 4억 원 정도다. 2022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섰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이 나왔다. 용적률 300%, 역세권은 용적률 500%까지 허용한다는 공약이었다. 용적률을 볼 때 일산, 분당은 사업성이 있지만 중동, 삼본, 평촌은 용적률이 높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일산을 주목했다. 대곡역은 일산역과 같은 노선이며 GTX A 노선이 정차할 예정이다. 또한 일산역 앞 후곡마을은 학군이 좋다. 후곡마을 3, 40, 15단지가 의기투합해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4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 탄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2022년 6월엔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매입했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다. 7억 8,700만 원에 매입했고 5억 9천만 원의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했다. 2억 원이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셈이었다. 일산에서 뜨거운 지역이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경직되어 매매가가 하락했다. 잔금을 치르는 10월에 보니 실거래가가 6억 8천만 원이었다. 4달 만에 1억 1천만 원이나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기다렸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투자한 것 같다. 부동산 전문가의 추천으로 매입한 것 중 유일하게 아픈 투자가 되었다. 물론 모든 예상이 들어맞을 수는 없다. 투자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고 조언을 듣지만 선택에 따른 결과는 오롯이 내 몫이다. 안목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계속할 뿐이다. 앞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신도시는 유권자가 많으므로 선거용 개발 공약이 나올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다. 일산 재건축 투자는 바닥에서 사지 못하고 허리에서 산 것이다. 재건축이 될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다. 지금껏 4건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했고 모두 소유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라는 3단계를 거친다. 재건축은 7에서 8년으로 다소 짧지만 재개발은 10에서 15년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의할 점을 잘 파악해서 도전해야 한다. 첫째, 장기간 돈을 묻어둘 작정을 하고 투자해야 한다. 둘째, 사업이 전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아버지와 엄마는 최소한 사업 시행인가가 난 물건에 투자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 재개발의 사전타당 성심의 단계 4타일 단계,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투자하지 않는다. 주민 동의를 받는 단계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셋째, 무허가 주택 일명, 뚜껑이라고 함의 경우 구청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무허가 건물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권이 나오느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조합원 간의 분쟁도 많고 이권을 노리는 세력이 개입하게 된다. 조합의 우호적인 세력과 반대 세력의 첨예한 싸움이 벌어진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정비 사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다. 투자에 앞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 부동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다. 함부로 하지는 마라.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라.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들어라. 느긋하게 결정할수록 성공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 2020년 KBS 개그 콘서트가 종영되자 출연 개그맨들은 생계 걱정을 해야 했다. TVN 방송 코미디 빅리그를 제외한 모든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이었다. 개그 콘서트는 2023년 11월 다시 부활했다. 인기 개그맨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되지만 일터를 잃은 비인기 개그맨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배달업이나 막노동에 나선 개그맨도 있었지만 창의성 있는 몇몇 개그맨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남을 웃기는 자신들의 장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것이다. 몇 년 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19년 5월 14일 중앙일보 기사에 유튜브의 개그 프로그램 인기 순위가 나온다. 1위 흔한남매, 2위 엔조이 커플, 3위 피식대학이다. 모두 무명 개그맨 출신들이 만든 채널이고 두세 명 소수가 방송을 주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러 명이 출연하는 개그보다 몇 명이 나누는 입담에 사람들이 호응한 것이다. 몇 명이 기획한 방송인데도 많은 스태프와 거액을 들인 방송국 프로그램에 밀리지 않았다. 미디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 1인 세대의 증가로 TV를 보지 않는 가구가 늘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새로운 방송 시스템에 밀려 TV 방송 채널이 중장년층의 미디어로 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 SNS 등 입맛에 맞는 영상만 골라 시청한다. 아들, 딸에게 돈 들어오는 시스템을 알려주려고 시도했던 일을 되짚어본다. 6년 전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교에 복학했을 때의 일이다.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냈다. 강남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라 임대료가 비싼 편이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 140만 원의 임대를 놓았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이었고 은행 대출 2억 5천만 원과 보증금 3천만 원을 받아 활용했다. 모자란 1억 1천만 원은 아들이 어려서부터 모은 돈과 외할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사용했다. 아들은 받은 월세로 대출이자도 갚고 외할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 회사원이 된 지금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포함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아버지로서 성인이 된 아이들 삶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조언을 구한다면 기꺼이 내가 아는 모든 걸 알려줄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의 끼니를 때울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이유에서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 딸에게도 비슷한 시스템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상가를 증여하거나 재개발 중인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했다. 그런데 딸은 부채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꺼렸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라는 대차대조표의 공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대출 없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2021년 아버지는 1인 기업을 만들었다. 부동산 임대회사로 자본금 5천만 원에 불과한 영세 기업이다.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마다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정관을 변경해 출판, 유통 분야 사업을 하려고 한다. 얼마 전 아들이 이 회사가 증자한다면 지분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들에게 사업을 가르치고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워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기쁘다. 아들은 사업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10년 정도 회사에 다니고 그때 가서 사업을 할지 판단하는 게 좋다고 말해주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먼저다.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시스템으로 돈 버는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임대 시스템이다. 부동산, 장비, 기계를 임대 놓아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둘째, 배당 시스템이다. 삼성전자처럼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면
주가 변동으로 인한 투자 수익 외에 별도의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셋째,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한 시스템이다. 인터넷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블로그를 통한 광고 수익도 일종의 시스템 수익이다. 유튜브를 통해 큰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든 무명 개그맨의 사례를 앞에서 말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스템 수익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때 돈을 받거나 무료 다운로드를 제공하면서 가상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클릭할 때마다 광고 수익이 나게 할 수도 있다. 음악 애플리케이션처럼 콘텐츠 이용자가 매월 정액을 내고 구독하거나 이용하게 유도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저작권을 통한 시스템,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한 유통 시스템 등이 있다. AI 시대를 넘어 AGI,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한다. 컴퓨터가 생각과 학습을 하고 창작까지 할 수 있어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한다. 창작물이든 보고서든 결과물을 봐도 사람이 한 것인지 기계가 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직업이더라도 10년 뒤에 남아있을지 알 수 없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미래에도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자식을 잘 교육시켜 의대와 로스쿨에 보내는 것이 과연 최고의 가치일까? 다가오는 기계 세상에 대비하려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주목해야 한다. 즉, 사람의 감성과 공감, 관계,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될 거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휴먼터치 산업이 미래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차근차근 모으고 싶다면 아들, 딸은 사회초년생으로 4에서 5년 차의 직장인이다. 아버지는 아들, 딸의 재테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언을 구한다면 아는 만큼 얘기해 줄 것이다. 한 뱃속에서 나왔어도 딸과 아들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 단지 남자와 여자라는 특성 때문이 아니다. 우리 아들, 딸이 그렇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번엔 각각의 성향에 맞는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아들은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지만 도전적인 면이 있다. 또한 아직 청년이라 리스크가 있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 스타일이 맞을 것 같다. 반면에 딸은 원칙을 중시하는 것이 엄마를 닮았다. 차분하면서 말이 적은 편이다.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엉덩이가 100일 정도로 끈기가 있다. 투자 스타일 역시 차근차근 모아가는 안정적인 스타일이 맞을 것 같다. 우선 신중하고 꼼꼼한 우리 딸을 위한 투자법을 알려주겠다. 현금성 자산. 신문에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의 투자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실린 적이 있다. 2022년 2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 금융자산 황금 포트폴리오 컨설턴트들은 한결같이 최소 20%의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라고 권했다.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과 은행예금, 금 등을 말한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은행 직원이라서 예금을 유도했겠지만 금융위기가 오거나 개인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나 위기가 닥쳤을 때 당장 현금성 자산이 필요한 건 맞다. 이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현금성 자산은 넓은 의미에서 유동성 자산이다.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황금성 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단기성 예금, 채권과 주식, 입출금이 자유로운 펀드 MMF, CMA, MMDA 등이 있다. 유동성을 갖춘 자산은 대체로 안전하다. 리스크가 적고 금융기관과의 거래 비용이 낮다.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말한다. 회사채는 국공채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가 크다. 회사채를 매입한다면 반드시 우량한 회사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금을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집이 아니더라도 은행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귀금 속 ETF 상장 지수펀드에 가입해 간접적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다. 큰 부자들은 금을 보험적 자산으로 인식한다. 금값 변동으로 인한 수익도 있겠지만 환율이나 국제정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금 투자를 선호하는 것이다. 외화 예금도 살펴보자. 우선 기축통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되는 통화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경제 규모, 그 나라의 금융시장 안정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 달러 USD, 유로화 EUR, 일본 엔화 JPY, 영국 파운드 GBP,
그리고 중국 위안화 CNY까지 이 5통화가 기축통화다. 금과 마찬가지로 기축통화는 다른 나라 화폐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된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엔저 엔화 가치 하락인 상황을 기회로 엔화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일본 여행을 싼값에 다니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엔화 예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현금화한다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은행 예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보수적인 투자자,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 채권이나 주식 등의 투자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 경제에도 생태계가 있고 돌고 도는 메커니즘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경제 생태계와 메커니즘을 알면 다가올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리스크는 줄이면서 최대의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도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금투자나 외환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도 저도 아니면 부동산 투자가 좋다. 부동산 투자에는 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투자는 PB센터나 증권회사 전문가도 할 수 없다. 그들도 그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예시하고 조언하는 것뿐이다. 안정성을 따진다면 역시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은행 예금이나 국공채는 안전한 자산이다. 단,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도만큼 여러 금융기관으로 쪼개어 가입하는 게 좋다. 물론 이율,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ETF 상장 지수펀드도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ETF는 다양한 투자 옵션이 있다는 것과 여러 종목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펀드는 투자를 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가입 기간, 운용 방식, 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증권사와 운용사를 잘 골라야 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근검절약의 결과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약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다. 특정한 업종이나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업종,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성공할 개연성이 높다. 부자가 되려면 부를 욕망해야 한다. 그리고 잠재력을 갖추도록 금융상품 공부를 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은 금이다. 금은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지만 변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산을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 투자자산, 배당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현금성 자산은 금, 예금, 채권, ETF 등으로 분류한다. 안전자산은 금, 달러 등 기축통화, 부동산이다. 투자자산은 주식, 펀드, 선물투자, 파생상품투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 자산을 말한다. 배당자산은 주식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은 저작권 등 권리 수입, 콘텐츠 수입, 유통시스템 수입, 소프트웨어 시스템 수입 등이다. 아버지가 몇 년 전 회사 직원들 앞에서 강의할 때 같은 기간 동안 크라이슬러의 A 차량과 소나타 차량의 가격 변화를 설명한 적이 있었다. 당시 달러 보험이 출시되었는데 영업사원들이 달러가 왜 좋은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 가격으로 비교했다. 지난 10년간 국산차 가격이 수입차 가격에 비해 1.5배 올랐다. 크라이슬러 차량 가격은 10년간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올랐지만 소나타는 무려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인상되었다. 단순한 비교지만 달러 통화 가치가 원화에 비해 안정적임을 설명하기에 썩 괜찮은 비유였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미국 경제는 위축되기 시작했다. 중국 등의 저가 노동력의 제품 경쟁력이 밀린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심해진 서브프라임의 여파가 주된 이유였다.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은 오히려 달러를 더 찍어내면서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어대고 국채를 발행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
자의인지 타의인지 어려울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 자국 경제는 살리면서 다른 약소국의 경기 침체를 떠넘기는 정책을 펴온 것이다. 코로나를 겪으며 마구 찍어낸 달러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나게 되었고, 미국은 다시 다른 나라의 인플레를 떠넘기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생긴 말이 킹달러라는 말이다. 달러가 곧 왕이라는 의미다. 2020년 4월 26일자 이데일리를 인용해본다. 미국은 강력한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1년 예산 512조 원의 6배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사정이 다르다. 돈을 마음껏 찍어내며 강력한 부양책을 예고하고 자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선진국과 달리 이들 국가는 돈을 찍어낼수록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구조다. 강력한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없으니 코로나에 쓰러져가는 경제에도 속수무책이다. 후략 2023년 8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영국 기업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기존 AAA에서 AA+로 하향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양적 완화를 단행한 트럼프 정부 탓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 또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디스와 S&P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지만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는 어떨까?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금리를 낮추면 된다. 아니면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시중에 돈을 풀어줘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금리를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만 금리를 낮출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채는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 아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붓듯 돈을 시중에 풀 수도 없다. 원화도 국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화폐가 되었지만 미국의 달러나 금보다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라면 현금성 자산을 달러 예금이나 달러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모든 재산을 달러에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주식 등 공격적인 투자 자산을 제외한 안전 자산을 어떤 비율로 가지고 있어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아버지라면 금, 달러, 원화의 순으로 안전 자산을 보유할 것이다. 사람들이 가난한 원인은 무엇일까? 어쩌면 교육이 부족하거나 기회가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투자의 선택, 기회를 놓치는 결정, 그리고 부자처럼 생각하거나 멘토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왔을 수 있다. 투자에서도 공자의 중용, 부처의 중도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 투자 결정을 할 때 중용을 지킨다면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단숨의 결과를 보려는 성급한 자세는 중용이 아니다. 남의 이익을 빼앗으려는 것도 옳지 못하다. 호화로운 저택과 고급차,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도 중용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 소득을 통제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남이 자기 소득을 통제하도록 돈을 맡기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고 자기 습관이 되게 하라. 종잣돈과 기존 자산이 부가가치를 더해 갈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라. 자산 가치가 배가 된 자산이라면 과감히 매각하고 투자 효율이 더 높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하면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의 꽃, 레버리지.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 자기 자본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한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확대와 성장을 꾀하는 것은 능동적인 투자 방법이다.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지뢰 효과, 즉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레버리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똑똑한 빚과 어리석은 빚이다.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해 잠시 빚을 내는 건 똑똑한 빚이다. 기회비용을 따져보고 빚을 낼 수 있다. 반면 마이너스 통장에 남아있는 빚이나 마이너스가 나는 라이프 사이클에 휘말려 있다면 어리석은 빚이다. 과소비를 한다거나 명품을 사기 위해 일단 쓰고 보자는 지름신을 지르고 허덕이는 빚을 일컫는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저축은 좋은 것이고 빚은 좋지 않다고 배웠다. 빚은 빨리 갚아야 좋은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사업으로 파산하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남아있던 재산 전부를 내놓고 빚잔치를 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형제들끼리 갚으면서 부채를 혐오하게 되었다. 이런 사연이 있었기에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서 15년간 무차입 경영을 했다. 빚 때문에 할아버지처럼 사업에서 실패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레버리지란 남의 돈과 시간을 통해 부를 쌓는 슬기로운 방법이다.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법으로 합법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도전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부자를 시기한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편법을 써서 돈을 모았다고 부정적으로 말한다. 어떤 사람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성큼성큼 부자가 된다. 남 은행에 돈을 빌려 리스크를 안았지만 지불해야 하는 이자보다 수익이 크면 결과적으로 부가 쌓인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려 더 큰 수익을 낸다. 남의 시간을 활용해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남의 지식을 활용해 성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 이처럼 누군가가 부자를 시기하는 동안 누군가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자가 되고 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부를 늘려가는 방법.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스타트업이 있다. 그들 중엔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대박의 꿈을 꾸는 엔지니어들이 많다. 혁신적인 기술에 펀딩 투자를 받고 세상에 선보여서 유니콘 기업이 된 사례도 많다. 펀딩을 받는 것도 사업의 레버리지다. 일단 상장만 하면 경영진과 IT 개발자들은 수천억 원대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스타트업에 유리한 정책자금 제도가 많다.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레버리지의 장점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살 때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 이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은행은 알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대출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은행은 이미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신용점수와 변제 능력, 다른 은행의 채무까지 대부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한도가 정해진다.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여 집값의 폭등과 폭락을 막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대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담보 비율이 높지 않다. LTV, DSR의 비율을 정부가 정하고 통제한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다. 은행 입장에서 이것보다 확실한 담보가 없다. 둘째, 연체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3%에 달했다. 2020년 미국의 연체율은 2.75%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0.33%이다. 미국의 8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를 겪으며 이자 부담이 커졌다. 미국발 인플레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사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 올랐다. 1.5%에서 2023년 12월 기준 3.5%가 되었다. 기준금리가 2% 올랐으니 대출이율도 2%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은행은 3에서 4%,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이금융권은 4에서 5% 그리고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 저신용자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5에서 10%를 올린다. 이참에 금융기관은 영업이익을 배가시킨다. 은행은 연체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명분하에 모든 책임을 대출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게다가 러시앤캐시 등 사금융에 가까운 금융기관은 아예 대출을 막아버린다. 돈이 급한 빈곤층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성공을 주제로 다룬 책을 보면 꿈을 가져라, 간절히 원해라, 성공 이미지를 그려라 라는 내용이 많다. 꿈은 품기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을 실현하는 과정은 멋진 여정이다. 10년 내 10억 원을 벌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종잣돈으로 1천만 원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음부터 10억 원이 손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10억 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단하고 지루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땀 흘리는 기쁨이 생긴다. 종잣돈 만들기에 성공했다면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작게 쪼개서 목표를 세운다. 실현이 가능한 목표여야 하고 조금 높게 잡는 것이 좋다. 단기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목표를 세울 때는 조금 높게 잡는다. 그래야 더 노력할 수 있다.
아버지는 일주일 단위로 목표를 세운다. 요즘엔 글을 쓰면서 이번 주에 얼마만큼의 원고를 쓸지 계획한다. 혹시 미달했더라도 바쁜 일정이 없는 한 다음 주 목표를 더 진취적으로 세우려고 노력한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울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